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인천 계양 등을 중심으로 쓰레기 소각장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와 부천시가 이번에는 부천 대장동의 대규모 소각장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 일부 지역을 비롯해 나아가 서울 강서구 쓰레기까지 부천으로 향한다는 내용인데 구체화될 경우 부천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와 부천시, 서울 강서구가 인천과 서울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부천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현재는 하루 300톤 규모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부천 대장 소각장. 앞으로 최대 3배까지 확대해 인근 지역의 쓰레기를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부터 인천에서 논란이 됐던 소각장 신설 문제. 한때 계양 신도시 등의 폐기물을 600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이 들어선다는 계획에 일대 주민들이 크게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 부천 대장 소각장 내 증설 계획이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부천시는 대장동의 소각장 부지를 제공하는 대신 인천을 비롯해 서울 강서구 등이 증설 비용 분담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일부 지역과 서울 강서구에서 나오는 쓰레기까지 모두 이곳 부천으로 향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광역 소각장 신설과 다를 바 없어 부천 지역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광역 쓰레기 소각장을 광역으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시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쓰레기 소각장을 더 확대한다. 그래서 타 지역의 쓰레기가 들어온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아마 그게 구체화되면은 시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당초 부천 소각장의 지하화 계획도 막대한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 등으로 현재로서는 본격적인 논의조차 힘든 상황. 이달 중순 대장 소각장 증설 계획 발표에 따라 지역 내에서는 또 다른 논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얼마 전 계양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이 택시와 충돌해 사망하는 등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길거리에서는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다 못한 지자체가 급기야 인도의 무단으로 세워진 전동 킥보드를 수거하고 나섰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최근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전동 킥보드. 하지만 연이은 사고에도 불구하고 안전수칙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가 하면 킥보드 한 대에 2명이 함께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계양구에서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던 고등학생 2명이 택시와 충돌해 학생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아무데나 세워진 전동 킥보드도 문제입니다. 별도의 거치대가 없다 보니 이용이 끝나면 이렇게 다음 사용자가 올 때까지 인도나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불편했죠. 눈이 어두우니까 가다 치고 그러고 가고 그러죠. 어느 사람이 소환한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들은. 좋긴 안 하지, 저게 위험하고. 사람 댕기는데 저게 떡하게 서야지. 많이 있더라고, 보면 이게. 이렇게 전동 킥보드로 인한 문제가 계속되자 지자체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천시는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와 협력해 킥보드가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는 사고 방지 시스템을 부천에서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계양구는 아예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을 자제하자며 현수막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되고 있고 또 저희 구도 또 발생하고 있고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헬멧 그다음에 안전도구 없이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너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거를 좀 자제를 해달라라는 차원에서. 또 계양구는 지난달부터 인도에 방치된 공유 전동 킥보드를 무단 적치물로 분류해 수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달 3일까지 수거한 전동 킥보드만 371대에 달합니다. 계양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한 공유 전동 킥보드 앱입니다. 보시면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가 한 대도 없고 지도 한쪽에 수거한 전동 킥보드가 모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동 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등이 시행되는 다음 달 10일부터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이 대폭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전동 킥보드 연령 제한은 만 16세에서 만 13세로 낮아지고 별도의 운전면허가 없더라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던 과태료 역시 다음 달 10일부터는 사라지게 됩니다.
안전 우려는 커지는 데 반해 안전장치는 오히려 느슨해지는 상황. 우후죽순 늘어나는 전동 킥보드를 보다 못한 지자체가 길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수거하며 정리에 나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간직한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과 관련해 최근 문화재청이 미쓰비시 줄사택을 보존할 것을 인천시와 부평구에 권고했는데요. 미쓰비시 줄사택은 방치된 탓에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이곳을 어떻게 후대에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재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군수물품 제조기지인 조병창이 자리했던 부평구. 한켠에는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일명 미쓰비시 줄사택. 미쓰비시 줄사택은 여전히 부평구에 자리하고 있고 최근 문화재청은 강제징용된 노동자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역사의 장소라며 미쓰비시 줄사택을 보존해 후대에 전해줄 것을 부평구와 인천시에 권고했습니다. 한때 천여 채에 달했던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지금은 약 6개 동 50여 채만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관리가 제대로 안 돼 폐허처럼 변해버렸는데요. 망가진 이곳을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복원해 주길 바라고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붕도 다 이렇게 낡았고 상당히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존을 하더라도 좀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던 주민들이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돈을 모아서 독립자금도 지원하고 또 이제 서울의 창천감리교회 청년들이 와서 독립운동을 하려고도 했고 물론 이제 발각이 돼서 안 됐습니다만 그건 독립운동의 흔적 이런 것들도 좀 부각을 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강조를 해줘야지. 피해만 입고 징용만 당했다는 것만 강조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전문가들은 부산의 소망마을과 소록도의 안내소 등 많이 훼손된 상황에서도 복원된 사례가 다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부평구가 이미 미쓰비시 줄사택의 기록화 조사를 진행하며 정보를 확보한 만큼 전문가들과 현장 확인을 거쳐 어떻게 복원해 나갈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형이 어느 부분인지 또 원형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그 이후에 미군정 이후 이제 에스컴시티 있을 당시 또 이렇게 변형시킨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 모양 그대로 원형을 복원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변형을 해서 활용을 좀 더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은 추후에 판단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부평구는 문화재청의 권고 이후 미쓰비시 줄사택의 일부를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려던 계획을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부평구가 우리의 아픈 역사를 가슴에 품고 어떻게 보존해 나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요즘 김포 고촌읍이 중학교 배정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과밀 학급이 또 문제로 떠오른 건데 일부 학부모들은 급기야 팻말까지 들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학부모들은 기존 학군 학생들을 가까운 중학교에 우선 배정해달라고 교육지원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부모 수십 명이 김포교육지원청 정문을 애웠었습니다. 마스크에는 학습권을 보장하란 요구를 새기고 한 손에는 팻말을 들었습니다. 학교가 집 앞인데 8차선 대로가 웬 말이냐? 현실적인 대안을 수립하라! 김포 신곡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자녀들의 중학교 배정 때문입니다. 신규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학생도 늘어났지만 해당 학군 내 중학교는 3곳이 전부인데다 초등학교만 늘어나면서 가까운 중학교는 이미 포화 상태라는 게 학부모들의 주장입니다. 교육지원청이 학교 신설 같은 대안 대신 학교 배정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갈등은 더 커졌습니다. 가까운 학교의 배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제로 중학교를 배정할 수 있다는 게 교육지원청의 방침.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일부 학생들은 가까운 신곡중학교 대신 왕복 8차선 도로 건너에 있는 고촌중학교로 통학해야 합니다. 학부모들은 이런 정책이 학생들의 안전은 물론 주민 사이 갈등까지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존의 신곡초등학교 아이들이 신곡중학교에 갈 수 있는 우선 배정 지정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시켜 달라는 게 저희의 입장이고요. 오히려 지역민들로 하여금 서로 간에 서로를
그러니까 누가 내 밥그릇을 뺏어가는 것처럼 모양새를 만들어가 제가 이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서로의 자식이 중요하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고민해 주셔서 다 좋은 방안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들 학부모들은 신곡초등학교 학생들을 신곡중학교로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법령에 따라 중학교 배정은 학군 내 배정이 원칙인데다 학생 수가 초과할 경우 특정 학생이나 학교만 우선 배정할 수 없어 추첨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불어 시교육지원청은 해당 학군 내 과밀학급도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학교 신설은 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도보 40분 거리에 있는 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김포시와 대중교통 노선을 협의해 대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과밀학급 문제를 보고 오셨는데요. 부천 원도심은 사정이 또 다릅니다. 전교의 학생 한 명이 남아서 공부하는 풍경은 외딴 산골 마을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부천 원도심의 한 초등학교에 가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천 지역 원도심의 몇몇 학교가 서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천 대장동에 위치한 덕산초등학교 대장분교. 교실에서는 국어 수업이 한창입니다. 이 분교의 유일한 학생은 6학년 황정훈 학생. 선생님도 한 명뿐입니다. 점심시간 때 보통 친구들은 다 축구나 그런 걸 했는데 저는 학교에 애들이 없으니까 저밖에 혼자 할 때 심심하고 외로워요. 지난 1957년 개교해 10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 17명이 함께 지냈던 교정. 한때 아이들이 뛰어놀았을 운동장입니다. 학교 통폐합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이곳 분교 교정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2월 황정훈 학생마저 졸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폐교 수순을 밟아 앞으로는 본교에서만 신입생을 받게 됩니다. 지역사회의 그 문화센터 역할을 하고 하는데 대장 분교가 이제 아쉽게도 우리 학생 수가 내년에 이제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폐교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천 동중과 부천 동여중도 800명대에 달하던 학생 수가 10년 만에 절반 이하로 급감하면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상황 속 학교가 합쳐진 이후의 운영이나 빈 학교의 건물 활용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폐합을 하고 난 후에 학교에 대한 부분도 또 지역을 위해서 좀 사용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나중에라도 아이들이 불어났을 때 그걸 다시 학교로 활용할 수 있게 그걸 매각하거나 이러지 않고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주민에게 내주는 공간으로 해주는. 원도심과 신도시의 격차가 점차 더 벌어지면서 거듭되는 학교 통폐합 문제. 더 이상 도서 상간 지역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닌 상황에서 효과적인 통폐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인천시가 2021년도 주요 예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천형 뉴딜과 주요 현안 사업에 예산을 우선 편성한다는 방침인데요. 인천이움 캐시백 10% 확대 등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 운용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의 내년도 본 예산은 11조 9,399억 원, 올해보다 6%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번 예산 편성의 특징은 4대 인천형 뉴딜 사업과 4대 현안 분야 사업에 우선 순위를 뒀다는 겁니다. 10%인 인천이움 캐시백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1,980억 원을 반영하고 청정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5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1,374억 원을 편성하고 보육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832억 원을 지원합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의 검단 연장과 서울 도시철도 7호선의 청라 연장을 위해 1,330억 원을 투입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4,171억 원을 반영합니다. 특히 시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집행 가능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인천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동네 곳곳에 작은 책방들이 대형 서점과 온라인 주문 방식에 밀려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기도 동네 서점들이
웹드라마를 제작해 홍보하는 이색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생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이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 잘 다녀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있어. 경기 연천의 한 동네 서점. 입대를 앞둔 청년과 여자친구가 들어섭니다. 실제로 군장병이 많이 찾는 지역 서점의 모습을 가상 이야기 속에 담아낸 장면입니다. 인터넷으로 방영되는 이른바 웹드라마. 지난 9월부터 2달 동안 경기도 19개 시군 34개 동네 서점들이 참여해 특색을 살려 제작했습니다. 동네 서점들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다양성이잖아요. 여기 가니까 다르고 이 집에 가니까 또 다르고 그런 저마다의 개성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게 하는 거, 거기에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비대면 시대, 개성을 살린 홍보 방식. 또 웹드라마 공개를 앞두고 동네 서점을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도 열렸습니다. 동네 서점만의 매력과 다양한 서사를 담은 웹드라마 30여 편은 다음 달 17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때 지역 문화를 만드는 구심점 역할을 했던 동네 서점. 세월의 흐름에 밀려 점차 사라지는 소규모 책방들을 알리고 되살리자는 취지입니다. 지역 어떤 문화거점 역할들을 통해서 그 지역색들을 좀 공유하고 또 이끌어내고 함께 또 만들어가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책 사이로 꽃피운 이야깃거리들이 웹드라마로 재탄생해 동네 책방의 새로운 활로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의 종류를 위해 친환경 자체 매립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천시는 친환경 자체 매립지의 명칭을 인천 에코랜드로 정했는데요. 에코랜드는 환경을 의미하는 에코와 땅을 의미하는 랜드의 합성어로 친환경 매립지를 의미합니다. 인천시는 직매립 방식이 아닌 소각재 등만 매립하는 친환경 방식으로 인천 에코랜드를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에어돔 형식으로 건축해 외부와 매립지를 철저히 분리할 방침입니다. 계양구가 연말까지 공식 페이스북과 네이버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는 등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캠페인은 실천 서약서 작성과 일상생활 속 쓰레기 줄이기 다짐 한마디 작성,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 맞추기 퀴즈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양구는 캠페인 참여자 중 100명을 선정해 커피 교환권을 증정할 계획입니다. 김포시가 QR코드나 수기 대신 전화 한 통으로 청사 출입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안심콜 방식을 지역 공공체육시설에도 도입했습니다. 안심콜 서비스는 김포 지역 공공기관에 지정된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발신자의 정보가 서버에 저장돼 출입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포는 기존 QR코드 인증이나 수기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청사에 이어 공공체육시설에도 안심콜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한편 안심콜에 남긴 정보는 방문 기록지나 QR코드 인증과 동일하게 4주 후에는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부평구가 문화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평구가 지난 3일 부평구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부평구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토대를 수립한다는 계획인데요. 부평구는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예비 문화도시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부평구는 중간 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과 문체부의 현장 실사 점검 결과 등을 종합해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할 방침인데요.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도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단으로 시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천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장기 압류 재산에 대한 체납 처분을 중지합니다. 부천시는 3일 지방세 심의회를 거쳐 지난달 조사를 통해 체납 처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 차량 1,015대와 부동산 3필지 등에 대해 체납 처분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체납액 합계는 모두 2억 5천여만 원으로 다음 달 중 압류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